자, 김강산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계속 하고 있는데 2부 시간은 이제 감평 실무와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절세 관련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가 네.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지 잠깐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가능하고요. 그냥 대표적인 절세, 그러니까 평가랑 이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상속증여. 상속증여. 일단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데 좀 결이 다른 특수관계 매매, 네, 특관 매매가 있고요. 요 정도가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일반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연락 주시는 거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기업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 평가하면서 이제 가지금 관련해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완전 특수한데 오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감정 평가가 있습니다. 부가세 감정 평가? 네, 부가세 감정 평가. 그냥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토지에 건물을 올리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부가세 감정 평가. 국민평형 이하 뭐 이렇게 그 부가세 면제되는 것들이 있지만 부가세 납부 대상자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만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배분을 해서 토지랑 건물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해서 부가세를 줄이는 요 평가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재개발할 때 법인세도 감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도. 네. 그래서 진짜 사람 빼고 다 하네. 네. 그러니까 법인세 감정 평가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조합도 결국에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법인세는 결국에 구조 똑같습니다.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이때 매출은 분양자산일 것이고 비용은 그 조합원 출자자산일 텐데, 그러니까 헌집을 세지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를 하면 그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집 빼기 헌집인데 이 헌집을 종전자산이라고 하게 되고 이 종전자산을 이제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확 올리는, 법인세 줄이는 이 효과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증여와 특수관계 상속증여와 특수관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가세 감평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특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고 가정해봐요. 단순하게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럼 100억에 그 건물 가격에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나뉘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6대4로 해볼게요. 네. 그럼 건물이 60억, 토지가 40억이에요. 네. 그럼 토지는 면세예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근데 이 건물 60억에 부가세가 붙어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60억에 10% 보니까 66억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55로 낮춰 토지를 45로 해버리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러면 55에 대해서 부가세가 5억 5천이잖아요. 그럼 5천 세이브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구조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드린다고 해도 감정평가 비용을 한다 해도 5천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에서 건물 그쪽에서 30% 내외에서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떤 그 기준시가 내에서 그 상가 같은 거 할 때 상가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게 이제 그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막 하면 안 되고 우리 세무사님이나 감평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증여를 활용한 감평해서 절세한 사례, 특히 요즘에 많죠.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증여에 대해서 많이 상담도 오시고 할 텐데 관련된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상속증여,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각에서 상속증여 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라는 경우는 결국엔 그때 팔았으면 얼마일까거든요. 결국에. 왜냐면 상속이나 증여는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을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때 이 시점에 팔면 얼마일까가 이제 제일 핵심인데, 이 전국에 있는 수백만 수천 개의 물건을 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 일률적으로 그냥 제일 보충적인 밑에는 이제 공시 가격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임의 사례 가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뭐 그 시행령 49조 뭐 이렇게 있으면 그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 면적 공시 가격 5% 이내면서 평가 기간 내에 가장 비슷한 애를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랑 가장 비슷한 놈을 그냥 끌고 와요. 아파트를 막 증여를 한다 치면. 근데 문제는 가격이라는 거는 과거에 거래된 값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팩트니까 이걸 어떻게 뭐 10억짜리를 9억 5천을 낮춰서 신고한다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안 받고 그냥 가장 비슷한 애를 그냥 아파트를 증여할 때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 10억으로 그냥 얘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동을 하고 있고 미세하게나마, 그리고 아무리 아파트가 시세 잡기 편하다고 해도 개별성이 굉장히 큰데 남향이냐 서향이냐 2층이냐 10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텐데 거의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평가를 안 받았을 때 10억인데 평가를 하면 좀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요 구조로 해가지고 절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좀 부동산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시가도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감평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좀 더 증여를 할 거면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질문 진짜 요즘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그 20년 가을쯤부터 22년 3월 때 정도까지를 보게 되면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막 거래량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오히려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막 연락이 주셨거든요. 증여하실 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 물건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럼 지금 증여를 하면 얼마 나올까 궁금한데 사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고는 알고 있고 느낌도 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앞에 보이는 중공고단지나 이런 핫한 데가 아니라 뭐 10억에서 12억 요 왔다 갔다 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들은 거래가 없어요. 그렇죠. 직전 거래가 22년 8월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호가도 네이버 호가는 직전 거래보다 막 2억 3억씩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호가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진짜 할 거면 좀 더 기다려 보셔라. 증여하실 거면? 네, 증여하실 거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진짜 급한 거 아니면. 근데 또 지금 연말 되니까 지금 내년 뭐 취득세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물음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법적 안정,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데, 근데 좀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 해버리시죠. 조금 더 사례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 특성이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상한 짓 한다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지만 가격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고 이때 그냥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8, 9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막 6억, 7억에 그냥 증여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러면서 요즘에 증여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예 금액 자체를 낮게 평가를 받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나온 호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래 가격 그래가지고 너무 임의대로 하시면 나중에 좀 재평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공인된 자격사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아무튼 누군가가 이걸 평가를 했고 공인된 평가사가 한 거고, 우리 법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본건 매매 아니면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유사매 사례가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인지 알면 그 금액으로 그냥 증여를 하는 건데, 너무 근데 괴리가 큰 금액은 제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그리고 저는 뭐 말씀도 이렇게 절세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조금 자부심일 수도 있는 게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장에 맞게 적절하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정기에는 8억짜리 뭐 그렇게 뭐 6, 7억 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 시점의 가격을 평가를 해서 너네들한테 이런 권한을 줄게 하는 게 저희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클 때 오히려 평가사들이 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되잖아요. 이게 금액이 제일 크단 말이죠. 이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례가 21년도에 제 개인적으로는 21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분양권이거든요. 입주권도 아니고 분양권. 입주권도 많이 들어왔는데 주택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뭐 과거니까 말씀드리면 시세가 엄청 올랐던 데 있잖아요. 막 DMC, 뭐 파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운정 아니네요. 몇 군데에서 특히 분양권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게 막 피가 10억씩 붙고 이런 데 있었거든요.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런 거 보면 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난 뭐 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시가가 많이 막 이제 피가 많이 붙는 프리미엄 그런 분양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양 계약 금액은 근데 거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분양 계약 당시엔 3억 5천 4억이었는데 지금 시가가 13억이다. 근데 이분들은 올라 좋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양도했을 때 차익이 엄청 나잖아요.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2억이다. 계략적으로 12억이다. 지금 시가가 그러면 와이프한테 6억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많이 원하시죠. 왜 그렇죠? 양도 차익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분을 50% 맞추고 싶으신 분도 있고 완전 진짜 시세대로 해달라. 왜냐면 아파트나 이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그냥 평가 안 받아도 돼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하면 되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걸 잡을 수도 없고 법에도 이게 권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수사님은 되지만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지금 시세 그대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달라. 피를 다 반영해달라 해서 평가를 하셔서 예를 들어 12억까지 평가를 하면 6억을 딱 주는 거죠. 절반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분양권은 이제 뭐 권리이기 때문에 물론 거래가 되긴 하지만 이걸 또 임의대로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간편을 차라리 맡겨버린다. 맞습니다. 맡겨버리고 이거를 최대한 6억 공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정한 가격으로 감평을 해버린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좀 넘더라도 증여세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그냥 올려버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감정평가는 저희 평가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조세심판이랑 유권해석에 따라서 납부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결국 납부금액도 팩트니까 건드릴 수는 없고 프리미엄 산정이 제일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 피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뭐 한 7, 8억 붙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뭐 7억 9,320만 원이야 이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점의 가격으로 10원도 하니까 찍죠. 그러면은 납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된 거라든지 또 뭐 해당 물건이나 같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일단 한번 정해 주실 거고 이때 납부 금액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계약금인가요? 계약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부동산 상관행법 관행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조잖아요. 뭐 지금까지 낸 거. 중도금 3차까지 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낸 거.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가 되네. 자 내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분양권 취득을 했어. 뭐 전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중도금이 이제 하나씩 1회차, 2회차, 3회차 되면 이제 프리미엄도 같이 붙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감평을 받아서 증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라면은 6억을 훌쩍 넘겼다. 얘가 엄청 큰 놈이다. 그러면 좀 빨리 할 것 같고. 빨리 하는 게 좋죠. 아니다. 아직은 얘가 10억밖에 안 해. 나눠서도 5억 5억이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천천히 하자. 그쵸. 그것도 급전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이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시세를 완전 반영해 달라 하시는 분의 케이스인 거고. 희한하게 분양권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입주권은 오히려 낮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낮게 해달라고? 왜요? 그 입주권, 그러니까 이게 입주권은 사실 부부간 증여는 아니고 보통 이걸 보면서 느꼈죠. 그러니까 배운 게 분양권은 진짜 조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 느낌이 있고 입주권은 내 아들, 딸들 위해서 10년, 20년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낮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 공제 6억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인데 경기도권 아파트 그리고 이거 실제 지명 말해도 되나? 그냥 시단이 이게 평가사들이요. 뉴스도 뉴스고 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세금 쪽 하다 보니까 아파트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보통 증여, 상속 증여의 대상 물건은 보통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많으면 아파트 하루에 3, 40개씩도 봐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라 막 시세만 계속 보는 거죠. 얼마지 보는 건데 저는 조금 시장보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느낌이 와요. 그래서 22년 2월 정확히 기억합니다. 22년 2월. 22년 2월. 그때 제가 했던 거의 절반 이상이 저 6억 저겁니다. 정확히 22년 2월. 저것만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말이 되나?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런 말이 되나 하는 건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좋아요 이런 거. 특정 지역에서 6억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파트 해당 단지에서. 네. 그 방법이 돌았구나.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보이시다. 북쪽에서 서쪽 노도강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말쯤. 그래서 노강 쪽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급등한 아파트 단지 몇 개 있거든요. 5,000세대 넘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막 3억 하다가 갑자기 막 5억 찍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고, 왜냐면 이거 곧 6억 갈 거니까 6억 찍어달라 하시는 분 되게 많았고, 저는 뭐 안 된다. 왜냐면 직전 거래가 5억 1,000인데 어떻게 6억 갈지 그렇죠.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근데 그게 아직도 연락, 그 주에 7, 8분이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운정,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지금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천의 그 단지도 다 해봤거든요. 뭐 마리나베이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았네. 다 이렇게 싹 하고 그 다다음 달쯤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실종이 되기 시작한다. 막 뉴스 뜨고. 네. 그래서 그때 6억 딱 맞추시려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그런 분들은 시장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빠르게 절세 컨설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많았고. 그러니까 방금 그 간평사님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딱 샀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빨리 오른 거예요. 빨리 올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종부세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이 유리해진다. 그리고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이 유리하거든요. 소득 금액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단독으로 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배우자 증여 6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예 절반 지분 혹은 그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지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넘겨버리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양도세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해당 배우자는 그 당시 시가가 취득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보다 취득가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나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물론 이렇게 개정될지는 몰랐겠지만 지금 완전 이제 공동묘가 유리해져 버렸잖아요. 규제도 다 풀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가 이제 또 유리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빨리 해버린 거고, 아까 입주권은 오히려 좀 낮게 해서 그냥 자녀한테 그냥 증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증여세 쫓겨내려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럼요. 입주권 관련해서 그러면은 뭐 거긴 또 뭐 특징 같은 게 없었어요? 입주권도 할 말 많지만 이게 오프 더 레코드를 할까? 한번 제가 말을 가려서 해보겠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이제 의뢰인들이 요청하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시세보다 낮게 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런 지역은 급등해요. 그냥 백인백다 급등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급등할 거 아니까 저한테 연락을 준 거죠. 그런데 이거는 빨리 싸게 넘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그거 하기 힘들지만 이제 그냥 사업 단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문동 쪽이랑 장위동 이쪽이 있었고 그 두 개가 가장 제일 많이 했어요. 거기는 딱 들으면 그때 딱 시세 알 정도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는 진짜 많이 올랐다. 한 게 이제 개포주공. 거기는 20년 상반기부터 했거든요. 뭐 거의 분기마다 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다시 할 때마다 와. 저는 그때마다 대박이다 진짜 이러고. 저는 그때마다 제 수강생한테 빨리 반프에 새를 끼고 사놔라. 와, 빨리 사놔라. 거기는 이거는 사실 평가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분이 거기는 피가. 근데 실제 그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훨씬 이게 와닿겠죠. 와, 이거는 내가 뭐 그 현타 오죠. 와, 내가 진짜
진짜 가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평가사들이 안 좋아. 이제 사업소득에서 이제 투자 자본소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분해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할 겁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부부간 증여 관련해서 이제 6억 공제 이것까지 했고요. 네. 자, 이제 요거 5번을 좀 하겠는데 실무를 이제 좀 하시면서 아까 이제 좀 보람되었을 때 한번 했는데 그거 말고 실무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뭐 약간 뭐 보람된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 당황스러웠던 게 뭐, 이게 네. 뭐 있었나 보군요. 당연하죠. 현장 가니까 현장은 항상 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 빼고 다 평가한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거 평가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특이했던 게 두 개 정도 말씀드리면 뭐 부동산 이거 말고 첫 번째로는 저희 군대에 가면 소각장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그것도 평가해봤어요. 그걸 왜 평가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유재산이랑 공유재산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대장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한 군데, 이상이면 두 군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쓴 지 10년이 넘은 고철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군부대 들어가서 봐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인데 대장이 몇 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 떼어놓고 막 쓰레기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평가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 가서 이제 2차 실무가 왜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2차 실무 나오지 않아. 부정품이라서 쓰지 않는 용품.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사진 막 찍고 영상 찍고 해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들고 그 다음에 바카스를 샀어요. 바카스 가서 고물상 돌면서 현상이 이렇다 뭐냐 하니까 이제 한 10군데 돌면서 이제 알아냈죠. 경량철 A라는 구조인 거고 그 당시 철 시세가 킬로그램당 100원인가 150원인가 그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 탐문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전례들도 보니까 거의 다 그 비슷한 가격이길래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수련원. 안 쓰고 있는 수련원. 아무튼 첫 번째는 그거고 좀 특이한 물건 중에 하나가 또 전선도 평가해봤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했고 이제 조금 이제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펠의 수련원.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용인에 있는 산에 있는 수련원이에요. 미션 스쿨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 방학 때마다 와서 수련하는 데인데 거길 짓다가 꽤 크게 짓다가 다 지어놨어요. 다 지어놨다가 거기 이제 대주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제 돈을 갖고 튄 거예요. 그래서 NPL로 나온 물건. 부실채권. 네, 부실채권 하나 샀는데 거의 3년 정도 안 써가지고 5층짜리인데 되게 큰데 현장 혼자 갔거든요 보통. 여름인데도 문을 딱 열었는데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새 시체 막 있고 여기 막 곰팡이 쓰러져 있고 그걸 사진 다 찍고 근데 수련원이니까 방이 있잖아요. 방 문이 여는데 뭐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홈리스족이나 이제 없겠지만 귀신이라도 생각해서 막 열어보고 대강당 가서 사진 찍고 근데 막 예수님 이렇게 있고 막 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건 다 물건 조사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혼자 무서운데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막 물건 조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외향형. 네,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가 무섭고. 그래서 잘 평가하고 잘 어떻게 했어요? 잘 됐죠. 잘 됐죠. 했고 또 하나가 이제 보상 평가 가면 토지 보상은 보통 이런 시가지를 안 하잖아요. 시가지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조그만 도로 확장, 뭐 2차선, 4차선 확장하는 경우가 없고 대단위 사업은 보통 경기도 외곽에서 하잖아요. 뭐 교산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데 이제 거긴 간 건 아니지만 김포 쪽에 이제 현장 도는데 와 혹시 돼지 농가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거기랑 이제 축사 가는데 이게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근데 처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잘 적응이 됩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와 코를 막는데 그 폐포 여기로 막 세포 하나하나에 그 향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데 와 내가 저걸 먹는다고 하면서 되게 막 아시죠? 되게 향이
향 냄새가 되게 심하고 막 그랬던 거 개 물릴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나름 3D 직업. 네, 3D 직업입니다. 저희 여름에 막 35도 막 이럴 때 장화 신고 선크림 떡칠해가지고 현장 다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금 캠으로는 되게 하얗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되게 까맣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까맣지 않아요. 괜찮아요.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여러분들 선크림은 1년 365일 날마다 바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바르고 나왔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책이랑 글로 보는 거랑 실제로 다른 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재개발. 재개발은 이제 따뜻한 심장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이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재건축 말고요. 공익을 위해서 도로 달동네를 없애고 이제 새 건물 올리는 건데 그게 우리가 뭐 수지 분석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가슴 아픈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기 은평구에 있는 모 재개발 쪽에 이제 현금청산 평가를 하러 갔는데 진짜 여기 사람이 사나? 할 정도의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재개발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건 좀 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반지하를 들어갔는데 근데 소유자 목록 딱 보니까 이제 거기 정비 사업에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60대 아저씨 혼자 사는데 살짝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으시면 정신지체 몇 급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8, 90대 노모랑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어머니를 큰 방에서 모시고 본인 혼자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 같다고 좋아하는데 거기서 울컥하더라고. 사실 평가는 평가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분들은 곧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하셔야 되잖아. 이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청산이니까 그 조합에 대한 그런 이해도 없고 그냥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사는? 그걸 조합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조합분들 어차피 다 우리가 막 조합 그냥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조합분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 많이 하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뭉클하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되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일부 시간을 듣고 나도 좀 간평사 해볼까라고 하신 분 중에 정말 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멋진 말을 해주셨죠. 필요합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정말. 그래서 뭐 어느 자격사 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본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러네. 벌써 시간 됐네요.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좀 이렇게 여기서 아쉽지만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어차피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기회를 갖고 가까워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뵈서 또 우리 간평 관련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증여 상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또 보니까 이제 막 귀가 쫑긋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권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나서는 현장 질문 잠깐 받을 건데 우리 간평사님이 다음 일정에서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소감하고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거와 좀 더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전문 자격사는 필요해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직업 윤리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산정해주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가와 법이 해주지 못하는 거를 우리 전문 자격사들이 보충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격사들이 지금도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의뢰인들의 니즈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웬만하면 무조건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제네시스 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제 유튜브 채널도 괜찮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댓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또 초대해 주시면
바로 또 올 의향이 있으니까요. 네, 당연하죠. 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강산 간평사님의 채널은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본문 더보기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